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남에 이어 광주도 내년 3월엔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최지연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가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광주의 상수원 저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동복호하고 주화모인데요. 지금 동복호는 지금 29.44%,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졌고요. 주화모는 겨우 3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평년 이맘때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수율만 보더라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저수율이라면 저희가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3월. 3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저수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의 양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광주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이제 수돗물 생산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3월 말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월 말이면 현재 이제 동복호는 고갈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화모는 지금 4월, 5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한급수도 지금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고갈이 되면 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지금 겨울 있잖아요. 네. 겨울은 갈수기인데 뭐 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돗물 생산하는 식수원이 아까 동복호, 주화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물을 끌어와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현재 지금 20% 절수 운동을 하고 있고 매일 지금 문자로 가뭄 상황이다, 물 전락해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 전략이 잘 이루어지면 6월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현 동복화 주화물 봄을 가지고 6월까지는 공급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큼 잘 전략하냐가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께서는 20% 물 전략 잘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보니까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아파트 수압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낮추는 그 캠페인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은 뭐 4인 제한, 6인 제한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좀 강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변기에 뭐 페트병 넣는다든지 벽돌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알려져 있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 뭐 공동주택 수압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강제성을 가지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만 좀 남겨두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을 절약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강제로 뭔가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광주나 이런 데는 그 호남 쪽은 자발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참여도가 이제 높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완전 고갈이 돼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뭐 대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좀 제한급수에 앞서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 의원님, 지난달에 환경부 장관이 동복댐 왔어요. 네. 찾아와서 점검했는데 그때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그 공급안 제한하고 요청했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때는? 우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민들의 물 전략 실천은 오늘 기준을 보니까,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8% 이상 전략하더라고요. 전년 이제 동일 기간으로 비교해 보니 점차 이제 물 전략 실천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달성률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만 더 실천해주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하진 환경부 장관이 동복호를 찾았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워낙 가뭄이 심각하니까 그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제 광주시에서 지금 요구한 게 주화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호는 광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수원이고요. 그리고 주화모는 광주 전남 지역
민들이 쓰고 있는 식수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화모 물을 우리 광주 식수원으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한 10만 톤은 우리 대표적으로 영현 정수장과 동남 정수장이 있는데 영현 정수장으로 분할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 등을 제안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차적으로 그 분할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되면 계획대로 지금 순할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현 정수장하고 덕남 정수장 두 곳이 있잖아요. 네. 각각 그러면 광주에 이제 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곳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네.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용현 정수장은 동구, 북구 지역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덕남은 이제 광산구, 서구, 남구 지역이고, 그리고 용현 정수장은 이제 주로 동복호 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동복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우리가 지금 예측되는 목표로 하는 기간 동안까지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주화모 물을 일부 이렇게 또 용현 정수장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협조를 요청을 했던 사안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물을 끌어다 쓸 그 배수관이나 이런 건 다 네네.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인가요? 관로랑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장공사 환경부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광주시가 영산강 하천수 그리고 이제 장성댐하고 담양댐 용수까지 이제 상수도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질일 것 같습니다. 영산강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을 위한 목표로 수질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또 장성댐, 담양댐 이런 이제 댐들은 농업용수용 댐입니다. 그래서 수질 목표가 지금 주화모나 동복호처럼 상수원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라고 보죠. 관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제 수질로 봤었을 때 이게 우리 정수장의 여건에서 정수해가지고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수준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기준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추어 좀 보니까 예전에 우리 황룡강 물은 상수원으로 썼었습니다. 이제 주화모가 이제 만들어지고 주화모 물을 이용하게 되면서 황룡 치수장, 그다음에 남면 정수장 이제 이렇게 폐쇄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물 고갈 또 가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하천수를 이렇게 이제 최고로 쓸 수 있는 이제 물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 이제 생활용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을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정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산강의 하천수를 수돗물로 정수해서 쓴다는 거. 사실 지금 이제 권역별로 정수시설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각하정수장이 지금 폐쇄가 꽤 전에 됐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쪽 지역이었는데 정수장이 이제 폐쇄가 되더라도 그걸 뭐 철거를 하지 않고 좀 비상시에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남겨두는 방안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그 지역이 그냥 텃밭으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물론 사수원지도 지금 뭐 상수원 뭐 해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정수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면 곧바로 이렇게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지금 필요한 양이 광주시 전체로 보면은 뭐 몇십만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동시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거에 대한 좀 비상계획 자체는 좀 미리 좀 매뉴얼화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수원지 이야기했는데 이 사수원지가 41년 만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어요.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각하 정수장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사수원지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상수원으로 쓰지 않는 이제 저수지가 돼버려서 이제 상수원을 포기를 한 건데요. 이제 전체 저수 양으로 보면 뭐 크지 않는 댐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 광주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은 섬진강 수계이고요. 사수원지는 영산강 수계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이제 시민들은 지금 영산강 수계에 입지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타수계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물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남겨놓음으로써 비상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각하정수장의 관리의 비용적인 문제들 등등의 이유로 폐쇄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돈 문제였어요. 네, 이제 그 덕남 그다음에 영영정수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고 또 각하정수장을 또 추가로 아까 별도로 또 관리하고 하는 비용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양질의 이제 수돗물을 하는 것에서 수질 관리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이제 관문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상수원님이 굉장히 아쉽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의원이시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게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게 1993년이에요. 한 30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였는데 이게 이렇게 반복될 걸 몰랐을까요? 이제 실은 이제 물 부족 국가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담수를 이용하고 있는 이제 지금 상황인데 내리는 이제 빗물의 양, 강수량과 그다음에 우리 여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인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봐서 1인당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이 물 부족 국가, 뭐 물 기근 국가, 뭐 이제 물 풍요 국가 뭐 등등으로 이제 나누어 보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 시설 기반적인 걸 다 보면 실은 이제 물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풍부한 거냐?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서 그때 이제 물을 충분하게 어떤 저장하거나 또 이렇게 갖추어 놓지 못하면 나머지 계절에는 이제 물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정작 우리가 물이 부족한가 안 한가라고도 또 판가름 될 수 있는 주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물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기 패턴이 과거에 이렇게 좀 규칙적이었던 어떤 패턴에 많이 벗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한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뭄이 지금 최다로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비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이라거나 또 물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까 저희가 캠페인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광주의 하루의 1인당 물 사용량이 296리터.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뭐 물을 낭비하거나 뭐 그렇다라고는 보지 않은데 통계치로 보면 이제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전국 평균이 282리터, 그러니까 300리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이 1인당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봤더니 1일 기준으로 300리터가 넘더라고요. 약간 294리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전국 평균보다는 지금 높은데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현재 이제 누수되는, 그러니까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 과정 중에 누수되는 이런 물량까지도 그 통계치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쓰고 버려지는 물들,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또 우리 이제 실제 일상에서 물을 혹시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짚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광주는 말씀하셨던 대로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라면 그 누수율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죠? 네, 현재 누수율로는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50만 톤 정도 지금 생산한다고 봤을 때는 한 2만 5천 톤 정도가 매일 새고 버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5% 정도는 이제 물 이렇게 이제 도수하고 하는 과정 뭐 등등에 있어서 또 그 실제 이제 이용하는 것 전체로 보자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을 줄여가고 실제 유수율을 높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물 전략하는 것의 하나의 또 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 재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 처리를 해서 이 물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을 잘 활용하는 부분 기술적인 것도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저수지에서 물을 담아서 또 이렇게 정상 생산해서 공급해서 쓰는 이런 하나의 어떤 경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큰 빌딩에서는 빗물을 저류를 해서 그 물을 뭐 조경수로 쓴다라거나 또 허드렛 물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쓴다라거나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 이용 측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빗물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홍수 피해로부터 줄이는 방안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 많이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시 온도를 또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광주시가 좀 투자하고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가 보시기에 저희가 이제 물 절약 캠페인 이야기했는데 방금 이제 사시는 아파트에서 수압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광주시가 좀 더 강력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본 게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가 필요하지 않은 용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뭐 건물 청소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뭐 자동차 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그 좀 정수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식수나 생활용수, 수돗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좀 그런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지 않고 지금 제한급수 3월 올 때까지만 그냥 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례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광주시도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어떤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제한급수가 되면 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공업용수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또 이 제한급수가 되면은 이제 수질 관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계속 물이 흐를 때는 수질이 큰 문제가 없는데 멈추면은 이제 간에 멈춰 있는 물들이 있어서 이제 그 물들이 이제 수질을 좀 나쁘게 하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한급수까지는 갈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 물의 이 여건들을 보면 지금 가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또 비가 많이 내린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극한 상황에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극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담수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을 좀 넓혀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풍부하게 이렇게 계속 높이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불투승충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대로 바닷물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 있는 지금 상황을 이 땅속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빗물이나 그다음에 지하수 활용도 이제 이런 생활용수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표치 그리고 하천수 또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들로 관리 그리고 아까 물 재이용 우리가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은 충분히 하수 처리를 해서 이거를 뭐 공업용수라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또 할 수 있는 그 용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과 또 효율성들을 높여가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과의 물 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레 8일이죠. 본회의 이전 협상이 타결될지가 의문인데요. 여야 모두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주호영 그리고 박홍근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회동을 했는데 특별한 이제 결론 합의점을 못 끌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3+3 협의체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책위원장 그다음에
각 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들이 이제 참여하는 부분인데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저 3+3 협치로 진행을 한다는 거 보면 양당 모두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9일까지 이번 주 안에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느냐는 아마 내일 그 3+3 협의체까지 진행되는 걸 봐야 좀 타결 여부가 좀 확실히 그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은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양 원내대표도 뭐 세세한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룬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우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 화폐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예산안으로 넣었다는 그 영빈관 관련된 뭐 신축 예산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뭐 총리 요번에 그 베트남 총리 왔을 때 영빈관 결국엔 청와대 영빈관 사용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9월 중순쯤에는 대통령도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백지화해라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큰 틀에서 합의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이 또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정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정기국회 내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12월 내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지역 화폐 예산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을 다시 대폭 증액해 달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되돌려 놔라 삭감했던 거 하는데 그 이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저기 지역화폐 관련된 게 좀 제일 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행안부라든지 뭐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예산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하나씩 좀 그 양보를 하면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양 당에서 그 공당, 그다음에 수권 정당을 표방을 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와 관련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지금 못 돌아간다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산 그 대통령실의 눈치를 항상 봐서 뭔가 좀 그 입장이 번복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이재명 그 특유의 뭔가 그 리더십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표에게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딱 한 가지 안건만 놓고 그 영수회담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하고 양당의 지금 그 지도부 원내대표를 그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에만 맡겨놓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좀 이 협의가 공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영수회담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그 비공개 그 내용이 있어 버리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이 뭐 논의가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그 특유의 그 돌파력으로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전부 그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예산안 부분과 관련돼서만 좀 얘기를 하자. 민생 관련된 이슈만 한두 가지만 특정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원포인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제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영수회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의견하고 좀 동의하는데요.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여당이 소수의 의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역할을 분담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뭐 대통령실에 주문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 지켜볼 것 같고 당장 지금 영수회담으로 나서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덮기에는 시기상으로도 그닥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야당의 또 민생 관련된 세안 같은 것들 좀 받아들이는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아까 그 청와대 영빈관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제 어제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 왔을 때 거기서 첫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영빈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영빈관 뭐 신축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청와대 거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안에 편성을 해버리면서 이거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또 철회를 했다가 다시 또 보니까 뭐 영빈관 신축 비용 뭐 한 9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지금 5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또
좀 반영을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 경험이 없다라는 거하고 별개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금 이 예산 처리되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영빈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 확실하게 입장을 지금 받아내서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해소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다소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 지금 장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영빈관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까도 이게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그 얘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영빈관 활용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돌려드리는데 행사할 때는 저녁 시간 활용하고 하니까 그때는 영빈관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국가 경제 어렵고 민생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900억 이상 말만 처음 900억이지 이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분명히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이거 예산 쓰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타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넣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 좀 양보하고 지금 아마 영빈관 사용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예전에 청와대에 있었을 때 영빈관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듣기로는 뭐 천장 높이가 10m 이상 되고 왜냐하면 외국 국빈들을 초대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필요하고요. 또 안보나 보안 면에 있어서도 취약하거든요. 다른 공간들이. 근데 거기는 워낙 뭐 원래 대통령이 주재하던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전향적으로 영빈관 그냥 쓸데없이 예산 쓰지 말고 영빈관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쿨하게 그냥 다 취소해버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대사에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전달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요. 좀 답답한 게 이제 사실 이 정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취임하는 당시에도 뭐 여야 중진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경험이 없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국회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통상적인 반복되는 수준의 지금 논란이기 때문에 여야 중진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그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야 중진들이 대통령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때문에 좀 지켜보는 관망하는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안 나서는 지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책임자 사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정보라인 2명은 구속됐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 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게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이제 이제 청구됐던 경찰서장과 그다음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데 보고서 삭제에 관련돼서는 죄명이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법원에서는 그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이번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이나 112 상황실장은 구속영장이 왜 기각이 됐는지를 보면은 그 지금 기사나 지금 결정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적시는 안 했어요. 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야 되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압수수색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범죄 혐의가 이제 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이 됐는지 이 표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재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입장까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법원에서는 그 표현을 지금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소명이 됐으면 왜 영장이 기각되겠느냐 이런 지금 법적인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 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내일 모레 정도 보도 나오는 것까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 쟁점화가 되는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용산 서장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배제가 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업무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뭐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뭐 어떤 증거의 인멸의 위험이 좀 적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정보 라인에 있었던 그 2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삭제한다든가 뭐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뭐 정보 그 같은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혹여라도 뭐 도움을 구해서 뭐 증거에 대한 조작이나 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 이제 법원 판단 사실 더 궁금한 건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하고 이제 용산 소방서장 있는데 네.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건 발생할 당시에 마치 무슨 관계자처럼 거기 현장을 이렇게 헤집고 다녔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분이 사실상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뭐 우호적인 이런 걸 떠나서 법조인으로 봤을 때 뭐 도저히 위험이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법의 판단에 맡겨서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것도 꼭 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는 얼마든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구속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모든 자료는 특수본에서 뭐 수사는 했다, 수집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윗선까지 수사하는 데서 어떻게 특수본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생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기각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대표께서는 용산구청장하고 용산소방서장 영장 발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사 실무적인 걸로 따지면은 지금 영산경찰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해서 영장 지청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구청장과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이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수사 당국에서 경찰서장이나 상황실장이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 원인이 뭔지 특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분에 대해서 그 보완 수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단계에서 구청장과 소방서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은 또 기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영장 재청구 이후에 구청장과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를 하는 그런 실무적인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 변호사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장 기각된 것하고 더불어 이 특수본 수사의 한계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윗선 수사는 더더욱 어려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지휘 체계가 뚜렷한 현장에서 일차적인 지휘 책임자들인 경찰서장과 이제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구청장이라든지 소방서장, 특히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해당 발생 부분이 이제 지목상 도로로 돼 있으니까 도로 관리자라든지 뭐 행정 처분을 그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발동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뭔가 부작위로 인해서 해야 되는 걸 안 한 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되느냐. 아까 뭐 정보라인은 그 보고서 삭제했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그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건 맞습니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렵사리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 가운데 한 명인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 이게 정식 명칭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서 네. 언제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기관 보고는 언제 진행하고 또 청문회는 언제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네. 여당에서 현재 이 관련 논의에 전혀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서 보니까 국정조사 기간이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인데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13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두고 합의의 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보이콧을 운운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을 핑계로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굳이 책임 소재 경중을 가리자면은 국조 시작하는 마당에 주무부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잘 됐다, 뭐 이참에 하지 말자 이렇게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이 문제인가요?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등에 나섰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조를 앞두고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책임 추궁을 하려면은 장관을 불러야지 추궁을 할 수 있는데 해임을 하면은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반인 신분으로도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 부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받기보다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겸허하게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 좋은 국정조사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자들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그 본인들의 상사 본인들의 이렇게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 자체는 그럼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면 있지. 네, 사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저는 탄핵안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진작에 조금 더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시켰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조 해봐야 딱히 뭐 더 밝혀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그냥 해서 모양새 빠지느니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래서 해임 건의안 발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로서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는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신 네,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참사 희생자 유족 간 연락처 공유 불가 서울시 매뉴얼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렇게 뭐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지난 목요일에 네.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국조특위 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유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도대체 왜 유가족들이 못 모이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그 슬픔을 사실 주변 사람들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보듬다 보니 슬픔이 많이 가라앉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가족들이 만나면 안 되냐, 왜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하느냐라는 물음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나왔던 증언 중에 하나가요.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1대1 전담 매칭을 했던 공무원이 와서 이태원 참사 사후 조치 매뉴얼에 이제 유가족들 소통과 관련돼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연결시켜줄 수 없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매뉴얼로 그런 게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서울시에 문의해서 이 전담 공무원들이 받아본 매뉴얼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거나 공동의 요구를 구성하는 것을 극도로 좀 꺼려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답변에서 유가족 연락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매뉴얼로 그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왜 꺼려 할까요? 그런데 네, 이제 10월 31일자에 작성됐던 정책 참고 자료라는 이름의 이제 경찰에서 네, 경찰의 이제 정보 문건이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빠른 수습을 위한 갈등 관리를 목표로 유가족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을 외부 세력으로 좀 몰아세우면서 외부 세력이 네, 그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사실 그 정책 참고 자료라는 문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유가족들을 고립시켜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정부의 무언가를 공통의 목소리로 요구한다거나 어떤 유가족 협의회 같은 방식의 어떤 모임들이 꾸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그리고 네. 서울시의 이런 조직적인 유가족 연대 방해들 역시 좀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추모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어떤 반정부 세력으로 여기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좀 같이 모여서 나누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막는지 그건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뭐 사퇴시키는 게 아니라 뭐 등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 고생 많았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참 황당하죠. 예, 그 지난주에 있었던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이 유가족들의 말이었는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게 특수본의 간접적인 압력이 아니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잘 처신해라. 이게 공정이냐라고 유가족께서 물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냐라는 이제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또 장관 하나 못 지키냐라고 여당의 지도부를 꾸짖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면담 요청을 대통령실에 하기는 했나요?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그날 간담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 대통령이 이 참사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 이 참사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정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 때문이다라고 세게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네. 이런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협박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를 윤석열 네. 정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이걸 뭐 북한 핵 위협에 비유를 하면서 절대 타협 없다, 뭐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이런 인식이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뭐 북한 핵위협에 비유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들은 모두 다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 같은 어떤 적대 세력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군주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돌아보시기를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왕정 시대 군주 얘기하니까 예전에 선거 때 손바닥 왕자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복기를 해보면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그때 1차 파업을 했을 적에 대통령이 그 약식 문답에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노동의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반년 사이에 뭐 정부가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바뀐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네.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너무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 짓고 이미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사회 위험 세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원칙 그리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입맛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촉법 소년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깝깝한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칫했는데 그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면제받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 소년이 현재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 이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거를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한동훈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이거는? 네,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네. 이게 이제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용해서 손쉽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소년 범죄가 증가했거나 그 수법이 흉포화됐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 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53년인가 형법 조항에 촉법 소년이 들어간 이후로 지금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데 어쨌든 지금 애들이 그전이랑은 50년대랑은 비교할 수도 없고 어쨌든 범죄가 좀 흉포화되는 경향도 어쨌든 있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전반적인 네. 그 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통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입맛에 맞게 이 통계 저 통계를 따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범죄 통계를 보면 실제로 아주 잔인하고 흉포한 범죄의 그 비중이 아주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이런 흉포하고 잔인화된 범죄가 사라질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권 지지자 가운데는 대선 적합도 1위 나오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현재로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게 장관이 지금까지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거 외에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랑 싸우는 모습 외에 정치인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크게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천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거가 그전 장관들은 한 번도 못 보여준 모습이어서 열광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이제 좀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아주 호전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지금 당장 굉장히 야당의 비판적인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오르면 철저하게 검증의 시간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상식, 공정 이런 걸 트레이드 마크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까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한 태도 이 상반되는 태도에서 보이듯이 내 편과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돼서 여당의 한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여당의 강경파들이 득세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고 협치의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횡재세 같은 얘기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